18세기 유럽. 여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크고 격렬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전쟁.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이었기에 전쟁 앞에 이름이 들어갈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불과 35살의 프랑스 황제로 등극하고 전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수학천재, 전술천재, 전쟁천재.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명언을 남긴 168cm의 작은 거인. 과연 그는 시대가 낳은 영웅인가 추악한 독재자인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때는 18세기 말 프랑스. 연이은 전쟁에 국가 재정은 파탄 수준이고 흉년까지 겹쳐 경제난으로 시민들은 죽어가는데 왕정과 귀족들은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고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시민들을 더 쥐어짜며 착취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결국 폭발했고 그렇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난 시민과 농민들은 귀족들을 죽이고 파리까지 밀고 들어와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까지 사로잡아 왕 따윈 필요 없다며 공권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루이 16세 왕까지 단체로 처형시키며 프랑스 왕정을 없애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를 지켜본 밖의 유럽 국가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유럽국들도 모두 왕정 국가였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없애는 걸 보고 있자니 불편하기 그지없었죠. 혹시나 우리 민중들도 프랑스에 편승해서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 끝에 결국 유럽국들은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을 주축으로 1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 혁명군을 잠재우기 위해 공격합니다. 프랑스는 난리가 났죠. 혁명을 하느라고 대부분의 군 지휘관은 죽어버려 마땅한 대안도 없었고 절실하게 영웅이 필요했던 찰나,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포병대 출신, 그때 나이 고작 27살. 얼마 전 프랑스 내부에서 다시 군주제 왕권 국가로 돌아가자는 왕당파들과 벌인 전투였던 툴룸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그를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이 나이에 사령관이라니 그만큼 인재도 모자랐으나 이것은 곧 나폴레옹에겐 최대의 기회였죠. 당시 프랑스는 대프랑스 동맹에 맞서 가장 규모가 컸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제압하기로 하고 나폴레옹을 시켜 원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프랑스 병력 4만, 오스트리아 병력 6만. 병력부터 크게 차이나고 있었죠. 기세가 앞선 오스트리아 군대가 먼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적진을 관찰하던 수학천재 나폴레옹은 적군이 전세를 너무 길게 펼쳐놨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병력을 우회시키도록 명령시켰습니다. 무려 5도 4,000m를 넘어서는 산을 넘어서서 말이었지. 당시 군대로선 상상할 수 없었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쓸데없는 군복에서 거추장스러운 요소들을 모두 없애 간소화하고 전투 효율만 신경 쓴 군대로 재정비해놨기에 엄청난 기동력을 갖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흉악했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와 측면에서 기습을 당하고 정면에서도 공격을 당하며 순식간에 포위당하게 된 것이었죠. 포병 출신답게 나폴레옹은 적들을 좁은 곳에 몰아넣고 대포 세례를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박살난 오스트리아군은 참패하고 전쟁을 포기했으며 가장 규모가 컸던 오스트리아가 떨어져 나가자 그렇게 흐지부지 1차 대프랑스 동맹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분만 남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었죠. 바로 프랑스와 오래 낭숙 영국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이런 그가 못마땅했던 총재 정부는 이런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통해 꿀을 빨며 거대한 자원을 얻어내고 있었는데 이집트는 이런 인도와 영국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었고 이 이집트를 프랑스가 차지하면 주 인도까지 프랑스 식민지로 뺏어올 수 있을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꼴보기 싫은 나폴레옹도 저 멀리 해외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폴레옹도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스트리아전 승리 이후로 또 다른 공적이 필요했으니까요. 1798년 그렇게 다시 한번 이집트 원전길에 오른 나폴레옹. 먼저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해 가볍게 승리를 한 후 카이로로 향합니다. 이때 카이로엔 맘루크 수비대라는 막강한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몽골군도 격퇴한 적 있는 당대 최대의 기마병들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최신식 영국제 소총으로도 무장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영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포가 도입된 시기였으며 예전처럼 일자로 늘어져 있는 보병을 기마병이 돌파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이 고안한 대포를 중심으로 소총병들이 둘러친 나각 방지는 견고했고 기마병들은 접근하다가 대부분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피라미드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기에 이를 피라미드 전투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폴레옹은 이집트 점령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박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제왕은 역시 영국이었죠. 이렇게 되니 나폴레옹은 보급로도 끊기고 돌아갈 수도 없게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영국은 주변 국가를 다시 꼬드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없는 지금이 프랑스를 차지할 좋은 기회입니다. 같이 들어가시지요. 그렇게 이번엔 러시아 오스만 제국을 꼬드겨 2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해 프랑스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급작스런 침공에 프랑스는 영토를 잃기 시작했죠. 이에 다급해진 나폴레옹은 간신으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도 문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개 사령관에 불과했죠. 당시 기껏 새로 들어선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을 견제해 권한을 주려 하지 않았고 부정부패까지 한 상태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자 나폴레옹은 결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장악하고 드디어 최고 권력자인 제1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수선한 틈을 타 영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이탈리아 쪽에 주둔했던 마세나 사령관의 프랑스군을 제노바에서 포위하게 됩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전장에 복귀해 구원 병력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죠. 오스트리아군도 나폴레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군이 올 만한 루트인 해안가에 주둔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은 마세나에게 최대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라고 지시하더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뒤통수를 기습하려 합니다. 무거운 대포까지 끌고 고도 4,800m 알프스를 5만의 군대가 단 11일 만에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2000년 만에 알프스 산맥을 다시 넘은 군대였다고 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실천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제노바에 있던 기존 프랑스군과 협공해 오스트리아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아레고 전투에서 대승했습니다. 이렇게 또 오스트리아가 털리는 걸 보고 2차 대프랑스 동맹도 뿔뿔이 흩어졌죠. 영국도 열받았지만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런 평화조약은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1년 만에 일갈던 영국은 조약을 파기하고 이번엔 러시아, 오스트리아를 꼬드겨 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폴레옹은 깊은 빡침을 안고 다시 원정길에 오르려 했지만 뒤통수가 시원했죠. 당시 프랑스는 3인 통용 체제였고 비록 본인이 1통용으로 제일 높은 차례이긴 했으나 권력이 셋으로 분산돼 있었고 반대파들도 있었기에 나폴레옹은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나폴레옹의 암살 시도까지 발생했죠. 이에 보다 완벽한 권력 장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안건을 무려 국민 찬반 투표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놀랍게도 99.93% 찬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지 속에 황제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기껏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 제도를 없앤 프랑스 시민들이 12년 만에 다시 황제를 뽑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절대 권력을 쥐고 마음 편히 원정을 나선 나폴레옹은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울름 전투에서 가볍게 승리했으며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날 바다에선 영국과 프랑스군의 해전이 벌어졌는데 트라팔가르 해전이 펼쳐집니다. 가뜩이나 무적 함대 영국인데 넬슨 제독의 지휘 아래 영국 함대는 그야말로 천하무적, 프랑스 함대는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쪽에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있었죠. 순식간에 긴박한 상황이 된 나폴레옹은 빠르게 결단해 영국 함대는 내버려두고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집중합니다. 바다에서만 아니면 육지에서 영국군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번쩍번에 털린 오스트리아 황제가 분통을 터뜨리며 집에 안 가고 그새 러시아 황제와 연합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렇게 이 전투는 3명의 황제가 나선 전투라 하여 3제 전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훗날 나폴레옹 전쟁 중 가장 걸작으로 불리는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개막하게 되었습니다.